이걸로 끝내.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태준아, 나 제발. 당신 기억나세요? 그때 날 버린 거. 만원 버스 안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미라니? 그 목소리.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박살낸 그 목소리. 오전 7시 30분. 출근 시간의 만원 버스는 언제나처럼 지옥이었다. 나는 청소 용역 회사 유니폼을 입고 손잡이를 붙잡았다. 58세의 몸은 매일 아침 이 버스 전쟁을 견디기 벅찼다. 무릎은 쑤시고 당뇨약을 먹어도 손끝은 저려왔다. 오늘도 그냥 하루를 버티자. 그때였다. 다음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올라탔다. 비서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오늘 계약건 있는 거 몰라. 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자동차 관리를 어찌 하는 거야. 네이비 수트, 광택 나는 구두,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앞을 막아서며 길을 터주었다. 분명 VIP 대우를 받는 사람. 버스가 흔들렸고 그 남자가 내 바로 앞으로 밀려왔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아니 설마. 남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황, 공포,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순식간에 스쳐갔다. 강태준.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이 얼어붙었다. 나를 임신시키고 도망친 그 남자였다. 내 손은 자연스럽게 핸드백 안으로 들어갔다. 수십 년간 한 번도 놓지 않고 가지고 다닌 낡은 편지 뭉치가 손끝에 닿았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거기 적힌 약속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평생 책임질게. 우리 아이를 꼭 지킬게. 널 절대 떠나지 않을게. 모두 거짓말이었다. 태주는 계속 나를 쳐다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주 냉담하게. 잘 지내셨나 봐요, 회장님.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다. 나는 내릴 곳이 아니었지만 천천히 뒷문 쪽으로 걸어갔다. 내리기 직전 뒤를 돌아봤다. 태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그에게만 들리게. 오늘부터 시작이야. 버스 문이 닫혔다. 창문 너머로 태준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보였다. 내 핸드백 속에는 증거가 들어 있었다. 편지, 사진, 녹음 파일, DNA 샘플, 그리고 그가 상상도 못할 또 다른 비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드디어 내 차례야, 강태준. 3일 후 나는 강태준이 매일 오후 2시에 들르는 호텔 라운지에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3일 동안 그를 미행했다. 그의 동선, 식사 장소, 자주 가는 곳들을 모두 파악했다. 비서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 회사 공식 일정, SNS 체크인. 정보는 너무 쉽게 모였다. 너무 안심하고 사는구나, 강태준. 나는 라운지 구석 자리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6,000원. 내 시급의 절반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투자였다. 오후 2시 정각. 유리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들어왔다. 여전히 완벽한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의 뒤로 2명의 비서가 따라왔다. 그는 VIP 룸으로 향했다. 누군가와 미팅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자리를 옮겼다. VIP 룸 바로 옆 테이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계약건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주가 관리가 시급하거든. 역시 재벌이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커피 마시듯 가볍게 이야기했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다. 일부러 큰 동작으로 소리나게. 그리고 작은 비명을 질렀다. 아,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동전들이 대리석 바닥을 굴러갔다. 초라한 천지갑에서 1,0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찢어진 만원권 한 장이 나뒹굴었다. 순간 VIP 룸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나왔다. 그리고 멈췄다. 미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마주쳤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미란이 맞죠? 한미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3일 전 버스에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마치 지금 알아본 것처럼 연기했다. 어머, 태준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3일 내내 그를 생각했다. 아니, 수십 년 내내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태준이 다가왔다. 명품 구두가 내 앞에 섰다. 그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동전을 주었다. 이거. 그의 손이 흔들렸다. 1,0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작아 보였다. 그의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시계가 차 있었다. 고마워요. 나는 동전을 받으며 그의 손을 스쳤다. 차가웠다. 지금 시간 괜찮아요? 잠깐 이야기 좀. 태준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걸렸어. 글쎄요. 저 지금 출근 준비 중이라. 출근이요? 무슨 일? 청소 용역 회사요. 오후 3시까지 강남 오피스 빌딩에 가야 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함인지 불편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10분만이라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는 시계를 봤다. 싸구려 손목 시계. 1만 원짜리였다. 그럼 10분만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태주는 말했다. 자신도 힘들었다고. 아버지의 강요로 억지로 결혼했다고. 나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처가 바뀌어서 못 찾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모두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결혼 전날까지 다른 여자와 놀았다는 것.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회사에서 전무 자리를 꿰찼다는 것. 나를 찾으려는 시도 따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때 아이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냉담하게 웃었다. 궁금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 아버지가 무서웠고. 변명이었다.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변명이었다. 아이는 지웠어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으니까.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넌 그렇게 끝나길 바랬구나. 그래야 편했겠지. 다행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태주는 당황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월급이 18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80만 원. 그에게는 한 끼 식사값이었다. 미란아, 내가. 괜찮아요. 다 옛날 일이잖아요. 잘 사셨으니 됐어요. 나는 돌아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마치 시간을 확인하는 척하며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강태준. 완벽했다. 나는 라운지를 나서며 낮게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줄게. 그날 밤 나는 강남 오피스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대리석 세면대를 닦으며 거울을 봤다. 58세의 얼굴. 주름,
김이 처진 눈꺼풀. 하루 8시간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면 생기는 얼굴이었다. 문득 과거의 내 얼굴이 떠올랐다. 28. 명문대 경영학과 3학년. 그때 나는 아름다웠다. 손이 멈췄다. 태준아, 나 할 말이 있어. 대학교 정문 앞 카페.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임신 확인서. 강태준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명품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다. 뭔데? 나는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그의 손이 멈췄다. 봉투를 열었다. 5초, 10초.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이게 뭐야? 6주째야. 우리 아기. 침묵. 길고 차가운 침묵. 장난이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3군데 병원에서 확인했어. 확실해. 태준이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다. 미쳤어? 뭐라고? 지금 장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태준그룹 후계자야. 다음 달이면 약혼 발표라고. 귀가 멍했다. 약혼 발표? 한신그룹 회장 딸이랑 우리 아버지랑 다 정해진 거야. 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는 평생 책임진다고 했잖아.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너잖아. 태준이 비웃었다. 그게 진짜라고 믿었어? 대학생 연애가 다 그런 거지. 놀이였어, 한미란. 재미로 만난 거라고. 놀이, 재미. 그 단어들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럼 이 아이는? 태준은 단 한마디로 말했다. 지워. 뭐? 낙태해. 내가 병원비 줄게. 300만 원이면 되지. 여기. 그는 지갑을 꺼냈다. 수표를 끊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밀었다. 이걸로 깨끗이 처리하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지? 몸이 얼어붙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태준아, 제발. 한미란. 그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난 모든 걸 부인할 거야. 넌 미친 여자가 되는 거고 대학도 못 다니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판사도 검사도 다 우리 사람이야. 그는 일어섰다. 현명하게 행동해.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그리고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수표를 보며 300만 원. 내 아이의 가격. 으악. 혼자였다. 쪽방에서 산파도 없이. 진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려 했지만 돈이 없었다. 출산비 150만 원. 나는 그 돈이 없었다. 나는 비닐 깔고 끓인 물 옆에 두고 유튜브 영상 보며 혼자 나왔다. 새벽 4시 아기가 나왔다. 아들이었다.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 안 해. 나는 아이를 안았다. 피투성이의 작고 연약한 생명을. 준혁아,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포기 안 해.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갔다. 몸이 불편하신 아빠, 나만 생각하는 엄마 상황을 듣고 분노하셨다. 아빠가 선산을 파셨다. 나중에 돈이 필요할 거야. 무료 10억이었다. 아줌마, 화장실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건물 경비원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언제 흘렸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끝냈습니다. 나는 청소 도구를 챙겨 직원 휴게실로 갔다. TV가 켜져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태준그룹 강태준 회장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10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화면에 강태준이 나왔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형 수표를 들고 있었다. 기자들이 박수쳤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은 저의 평생 사명입니다. 그의 목소리,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00억 원. 그는 100억 원을 기부했다. 선한 얼굴로, 훈훈한 미소로. 나는 과거의 300만 원 수표를 떠올렸다. 내 아이를 지우라며 던진 그 돈. 저 100억 원이면 내 아들을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 온몸이 떨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저장된 사진을 열었다. 3일 전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강태준의 사진. 그리고 문자를 입력했다. 회장님, 300만 원 기억하시죠? 이자 쳐서 돌려받으러 갑니다. 이자율은 제 인생 전부입니다. 전송. 1분 후 내 핸드폰이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떨고 있겠지? 궁금하겠지? 내가 뭘 원하는지. 두 번째 전화가 왔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문자가 왔다. 미란아, 만나자. 제발, 얼마든지 줄게. 나는 답장했다. 돈? 웃음내요. 전 회장님이 가진 다른 걸 원해요. 내일 말씀드리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트렁크를 꺼냈다. 오래된 트렁크.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여전히 튼튼했다. 열쇠를 돌렸다. 찰칵. 뚜껑이 열렸다. 인생 전부가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는 편지들이었다. 85통. 1994년 3월부터 1995년 4월까지 강태준이 직접 쓴 편지들. 모두 손글씨였다. 나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미란아, 오늘 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 평생 너만 사랑할게. 약속해. 약속? 그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내가 그은 게 아니었다. 강태준이 그었다. 10번째 편지. 아버지한테 너 얘기했어. 당연히 반대하시더라.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31번째 편지. 미란아, 널 만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 아들이면 준혁이, 딸이면 서연이 어때? 준혁. 내 아들의 이름은 그가 지었다. 그가 버린 아들의 이름을.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85통 모두 스캔했다. PDF 파일로 저장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강태준의 필체, 서명, 지문까지 모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사진들이었다. 147장. 커플 사진, 데이트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들. 당시엔 폴라로이드 사진이 유행이었다. 모두 즉석에서 인화된 것들이었다. 나는 한 장을 들었다. 1995년 3월 제주도 여행. 강태준이 내 배를 만지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손은 내 아랫배에 있었고 그는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우리 아기 생기면 좋겠다, 태준. 2개월 후 정말 생겼다. 그리고 그는 지우라고 했다. 나는 모든 사진을 고해상도로 스캔했다. 메타데이터까지 보존했다. 날짜, 장소, 시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카세트 테이프였다. 12개. 1994년에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없었다. 나는 워크맨에 녹음 기능이 있는 걸 샀다. 3만 원짜리. 그리고 몰래 녹음했다. 강태준과의 대화들. 그가 사랑해.
평생 책임질게. 결혼하자 말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 1995년 5월 7일.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 나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 잡음 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워. 태준아. 제발. 한미란. 내가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난 모든 걸 부인할 거야. 나는 멈췄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 녹음은 이미 디지털로 변환했다. mp3 파일 음질 개선도 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잡음을 제거하고 목소리를 선명하게 만들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었다. 네 번째는 작은 지퍼백이었다. 안에는 머리카락 5가닥이 들어 있었다. 강태준의 머리카락. 1995년 5월 마지막 만남에서 그의 셔츠에서 뽑아낸 것이었다. 그는 몰랐다. 오랜 시간 냉동 보관했다. DNA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전문가에게 확인받았다. 준혁의 DNA와 대조하면 99.99% 부자관계임이 증명된다. 다섯 번째는 두꺼운 파일이었다. 태준그룹 주식 증명서. 5.3%. 오랜 시간 나는 청소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아빠가 준 돈 모두 주식을 샀다. 상장되자마자 월 180만 원 중 50만 원씩 추가로 틈틈이 주식을 사모았다. 익명 계좌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무도 몰랐다. 증권사 직원도, 회사도, 강태준도.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420억 원이었다. 나는 5% 이상 주주였다.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이 있었다. 경영진을 문책할 권리가 있었다. 나는 트렁크를 다시 닫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강태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1995년 5월 7일을 기억하시나요? 본문은 없음. 첨부 파일로 편지 한 통 스캔본. 미란아, 오늘 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 평생 너만 사랑할게. 약속해. 1994년 3월 15일. 강태준. 전송. 1분 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2분 후 문자 12통이 연달아 왔다. 읽지 않았다. 나는 답장했다. 돈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태준그룹 주식 5.3% 420억 원어치요. 제가 원하는 건 회장님 자리예요. 아니, 정확히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전송. 3초 후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엔 받았다. 한미란, 너 지금 무슨 짓을... 주주총회까지 7일 남았네요, 회장님. 그때 봬요. 끊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 내가 쌓은 모든 것, 내가 무너뜨려 줄게. 그날 밤 강태준은 14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모두 받지 않았다. 새벽 2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제발 만나자. 미란아, 내가 잘못했어.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태준그룹 본사 앞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 본사 정문이 보이는 곳. 오전 7시 30분 검은색 제네시스가 도착했다. 강태준이 내렸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다. 잠을 못 잤구나. 비서 2명이 급히 따라 들어갔다. 뭔가 급한 듯 보였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지켜봤다. 오전 10시 3명의 정장 남자들이 본사로 들어갔다. 그들의 차는 평범한 소나타였다.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나는 차 번호판을 찍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사설 탐정 사무소 차량이었다. 날 조사하려고 사람을 풀었구나. 예상했던 일이었다. 오전 11시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미란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 사무적이었다. 누구세요? 저는 태중그룹 법무팀 이사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한미란 씨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웃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만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라고요. 법무팀 이사가 무슨 심부름꾼입니까? 한미란 씨, 지금 농담하시는. 전 바쁜 사람이에요. 오후 2시엔 청소일 있거든요. 끊을게요. 끊었다. 3분 후 강태준 본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았다. 한미란,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주주총회에서 뵙죠, 회장님. 야, 이거 장난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알죠. 회장님이 저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돈이 문제야? 100억? 200억?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제발. 회장님, 내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렇게 준비 안 했겠죠. 전 회장님이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너, 진짜.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 아드님 강민성 전무님 말이에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민성이가. 무슨 상관이야? 관심 없으세요? 요즘 아드님이 어디서 뭐 하는지, 카지노 빚이 얼마나 쌓였는지, 회사 돈 얼마나 빼돌렸는지. 뭐라고? 내일 아침 9시 경제신문 일면 확인해 보세요. 재밌는 기사 나올 거예요. 끊었다. 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강민성의 도박 장면 CCTV 영상, 횡령 증거 회계 자료, 여자 문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2주 전 익명으로 경제신문 기자에게 보냈다. 그들은 지금 팩트 체크 중이었다. 내일이면 기사가 나갈 것이었다. 오후 3시 나는 청소일을 하며 태중그룹 본사 18층 복도를 지나갔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미친 거 아냐? 5%를 어떻게 모았어?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주주총회가 5일 남았어. 5일. 저 여자가 뭘 폭로할지 모른다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증거가 있으면, 편지가 있으면, DNA가 있으면. 침묵. 나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그 앞을 지나갔다. 회의실 안이 보였다. 강태준은 책상을 치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청소 아줌마처럼. 그리고 지나쳤다.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보니 강태준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무너지면 안 되지, 회장님. 그날 밤 나는 2번째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회장님, 아드님 안부 여쭙습니다. 첨부 파일로 강민성 도박 사진 3장. 본문에는 내일 아침이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돼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은 부인 차례, 그 다음은 회장님 본인 차례예요. 천천히 즐기세요, 한미란. 전송. 10초 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30초 후 문자 12통이 연달아 왔다. 읽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면 민성이 무너지고 모레면 주가가 흔들리고 그 다음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수십 년 동안 그려온 복수의 설계도 이제 하나씩 실행될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편의점에서 경제신문을 샀다.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태중그룹 전무 강민성, 회사 자금 횡령 의혹, 도박 빚 50억 추정.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다. 통쾌함이었다. 기사는 3면까지 이어졌다. 사진까지 실렸다. 마카오 카지노에서 칩을 쌓아놓고 웃고 있는 강민성의 모습. CCTV 캡처였다. 기사는 상세했다. 지난 2년간 15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 가짜 계약서로 위장한 수법. 비자금 조성 의혹.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 복수의 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의 제보자 나였다. 나는 신문을 접고 태중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다. 오전 7시 본사 앞은 이미 난리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방송사 중계 차량까지 왔다. 오전 7시 30분 강태준의 차가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뒷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아섰다. 회장님, 아드님 횡령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퇴하실 생각은?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을 봤다. 어제보다 더 창백했다. 나는 길 건너 커피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오전 9시 태중그룹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마이너스 8%, 오전 10시 마이너스 12%, 오전 11시 마이너스 15%, 거래 정지. 내 핸드폰에 증권사의 알림이 떴다. 보유 주식 시가총액 356억 원. 하루 만에 64억이 날아갔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다. 강태준, 넌 얼마나 날아갔을까? 오후 2시 내 핸드폰이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한미란, 만나자. 지금 당장.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청소일 끝나고 6시에 시간 있어요. 6시. 야, 지금 회사가 난리야.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그거야 회장님 아드님이 잘못한 거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기자들한테 제보한 거잖아. 증거 있어요? 전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인데요. 침묵. 6시. 어디서 볼까? 남산타워 밑 주차장이요. 사람 없는 곳이 좋겠죠? 알았어. 끊었다. 오후 6시 남산타워 주차장. 인적이 드문 지하 3층. 나는 기둥에 기대서서 기다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제네시스가 멈췄다. 강태준이 혼자 내렸다. 비서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5m, 3m, 1m. 그리고 멈췄다. 미라나. 그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할 말 있으세요? 제발. 그만해. 민성이는 잘못이 없어. 내가 잘못했어. 아드님 잘못 없다고요? 횡령한 건 사실이잖아요. 도박한 것도 사실이고, 그건 내가 관리를 못한 거야. 내 책임이야.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얼마면 돼? 300억? 500억? 말해봐. 나는 비웃었다. 지금도 돈 던지네요. 그럼 뭘 원하는데? 말했잖아요. 회장님이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멈춘다고. 진짜 무릎 꿇으면 그만둘래?
순간 숨이 멈췄다. 무릎을 꿇는다고? 태주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콘크리트 바닥에 60세의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만해줘. 민성이는 내 아들 동생이잖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준혁이 살아있지? 내가 낳은 아들, 내 아들. 세상이 멈췄다. 어떻게 조사했어? 사흘 동안. 한준혁, 우리 회사 경영기획실 이사, 30살, 1995년 12월 3일생. DNA 검사도 했어. 내 아들이 맞더라. 숨이 막혔다. 민성이랑 준혁이는 형제야. 제발 그만둬.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가족이라고요? 입술이 떨렸다. 준혁이 학교 다닐 때, 준혁이 아플 때, 준혁이 밥 굶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은 웃기죠.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이에요. 3일 후 오전 10시. 거기서 뵙죠. 미란아. 나는 돌아섰다. 참 한 가지 더요. 뒤를 돌아봤다. 태주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다. 무릎 꿇으면 용서받을 줄 알았어요? 절 무릎 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진실, 준혁이 이야기, 회장님 비리, 전부요. 안 돼. 그러면 회사가 무너지겠죠. 제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요. 나는 주차장을 나왔다. 뒤에서 태준의 절규가 들렸다. 한미란.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통쾌함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내가 무릎 꿇었구나. 주주총회 당일 2025년 10월 12일 오전 10시. 나는 태준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 앞에 서 있었다. 평소의 청소 용역 유니폼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 10만 원짜리 저렴한 옷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갑옷처럼 느껴졌다. 가방 속에는 증거가 들어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드디어 이날이 왔어. 문을 열었다. 대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주주 50여 명, 이사진 15명, 기자들까지. 최소 80명은 되어 보였다. 정면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회장석?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거무스름했다. 그의 시선이 나를 포착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주주석 가장 앞줄. 한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 한 중년 남자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누구시죠? 처음 뵙는데. 5.3% 주주 한미란입니다. 5.3%?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다. 5% 이상 주주는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가 있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제37회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작년 실적 보고, 올해 사업 계획, 이사 선임 안건. 나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났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이 있으신 분. 내가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주 성함과 지분율을 말씀해 주시죠. 사회자가 물었다.
한미란 5.3% 보유 주주입니다. 웅성웅성 주주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회장님은 1995년에 한 여성을 임신시키고 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뭐? 무슨 소리?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요. 침묵. 이건 사적인 질문이라. 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회장님이 직접 쓴 편지 85통. 나는 편지 한 장을 들어 올렸다. 프로젝터 화면에 확대되어 나타났다. 미란아, 평생 너만 사랑할게. 약속해. 1994년 3월 15일 강태준. 회의장이 술렁였다. 둘째, 함께 찍은 사진 147장. 프로젝터에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강태준과 나의 모습, 다정한 모습들. 셋째, 회장님이 직접 한 말들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워. 내가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난 모든 걸 부인할 거야. 그날의 목소리, 강태준의 목소리.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A 검사 결과입니다.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한준혁, 현재 이 회사 경영기획실 이사. 그는 강태준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99.99% 일치. 폭탄이 터졌다. 뭐라고? 한준혁 이사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이사들이 벌떡 일어났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재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잠깐만요.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다. 준혁이었다. 내 아들.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그가 나를 쳐다봤다.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준혁아,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 강태준을 돌아봤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있다는 걸? 아니야. 모르고 있었어. 거짓말. 내가 소리쳤다. 3일 전에 알았으면서 알고도 인정 안 하려고 했잖아요. 준혁이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이사가 그를 붙잡았다.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준혁아. 하지만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어. 나는 다시 강태준을 쳐다봤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비리에 대해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자금 조성 총 230억 원, 정치권 로비 자금 80억 원, 회계장부 조작으로 세금 탈루 150억 원. 이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강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한미란, 너 이게 복수야. 회사를 망치려고. 복수 맞아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장님이 제 인생을 망쳤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강태준이 주저앉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럼 긴급 동의로 강태준 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됐다. 5분 후 결과가 나왔다.
찬성 78%, 반대 22% 가결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멀리서 기자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만 들렸다. 창밖을 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주주총회 이틀 후 나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전태준그룹 회장 강태준이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 강태준이 나왔다. 수갑을 찬 채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끌려갔다. 60세의 재벌 회장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5년간 총 46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렸다. 통쾌함이었다. 드디어 내가 갇혔구나. 사흘 후 나는 또 다른 뉴스를 봤다. 강태준 전 회장의 부인 한신희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씨 측은 속아 살았다며 위자료 500억 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화면에 한신희가 나왔다. 명품 선글라스를 쓴 채 기자들을 피해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강태준을 버렸다. 그리고 이틀 뒤 강민성 전 전무 횡령 혐의 인정. 징역 3년 구형. 민성마저 감옥에 갔다.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의 돈으로 도박하고 여자들과 놀다가 결국 범죄자가 됐다. 가족 모두가 무너졌다. 한 달 후 나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강태준이 들어왔다. 수감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수척했다.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란아, 잘 지내세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제발, 제발 선처를 부탁해. 검사한테 탄원서 좀 써줘. 왜요? 나 여기서 미치겠어. 밤마다 악몽 꾸고 밥도 못 먹고. 나는 그를 가만히 쳐다봤다. 저도 그랬어요. 쪽방에서 밤마다 울고 밥도 못 먹고 혼자 아이 낳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줄 알아요? 침묵. 강태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재산도 다 뺏겼어. 부인한테, 정부한테, 회사한테.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됐네요. 저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잖아요. 민성이도 감옥에 갔어. 제발 에마는. 그건 아드님이 저지른 범죄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안 올게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미란아. 그의 절규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혁을 만났다. 한강변 벤치.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어머니.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준혁아,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비록 충격적이었지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전 이제 태준그룹 신임 회장이에요. 주주들이 저를 선택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정말?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진 5.3% 주식이 저한테 힘을 실어줬어요. 준혁이 미소 지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책임질게요. 평생 청소 일하시지 마세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준혁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전 강태준의 아들이 아니에요. 한미란의 아들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6개월 후 나는 출근 시간 만원 버스에 올라탔다. 청소 유니폼이 아니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 준혁이 사준 옷이었다. 이제 나는 태중그룹 사회 공헌팀 고문이었다. 준혁이 만든 자리였다. 청소일은 그만뒀다. 버스가 한 정거장에 섰다. 한 남자가 올라탔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운동화. 등이 구부정한 노인이었다. 강태준이었다. 6개월 만에 출소했다. 집행유예였다. 나이와 건강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가족, 명예. 그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다. 자리가 없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모든 빛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창밖을 봤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오랜 시간, 길었지만 결국 이겼어. 버스가 달렸다. 나는 더 이상 바닥을 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더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완벽한 역전이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찰 친구 민준이의 힘이 많이 컸다. 나의 복수를 도와준 회계사 친구, 증거자료를 모아준 나의 핏줄 내 동생 효진이. 우리는 대저택 앞마당에서 만나서 파티를 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통쾌하게 웃었다. 하지만 난 웃음이 아닌 어딘가 내 마음속에 공허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밤이 깊어가는 소설 채널과 함께 또 하나의 짜릿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드라마로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강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